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있죠. 저희가 예측한 대로 이번 그 타이완 선거에서 반중파 독립지향적인 그 차이 잉웬 민진당 현 총통이 아주 연임 선거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도와주신 분들께 좀 특별히 나중에 좀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이메일로라도 또는 문자라도. 많이 도와주셔서 운영이 순조롭습니다.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140-012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만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 보죠. 이 대승인데 되게 이제 대충 잡아서 6대4 정도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압승이죠. 이 한국 언론은 그걸 다루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민당 후보가 이 국민당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당이 둘로 깨질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건 타이완의 저명한 고명하신 정치평론가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완차이나가 폭망한 거죠. 사실 더 이상 완차이나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이 지금 해방구 상태인데 일종의 중국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 홍콩 해방구 상태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홍콩 시민이 힘을 받겠죠. 홍콩 시민들은 또 평론가들은 이번 타이완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이긴 것은 홍콩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을 대신하는 이 대리혁명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 저 깃발에 보면 아래에 쓰인 게 시대혁명이거든요. 이게 홍콩 구호거든요. 구호가 동일합니다. 타이완 사람들도 이것이 결국 반중 시대혁명, 그 큰 물결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받아서인지 아마 차이 잉웬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전 없다고 기억을 하는데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라.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라. 이 말까지 나온 거예요. 민진당이 총통이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민들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대만 독립 얘기가 슬슬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저희가 그게 언제였죠? 10월 달이었죠. 한 3, 4개월 전에 10월 말에 이 민진당의 핵심 브레인이 이쪽에 와서 또 홍콩 사람들 여기 와서 아태 자유시민 회의 컨퍼런스를 그때 같이 열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독립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세를 탔기 때문에 독립 얘기가 이제 막 슬금슬금 튀어나오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완차이나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형세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대만 이번에 선거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선 OECD 36개 국가 중에서요, 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인가 정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투표 편의성이 낮죠. 토요일 선거니까.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 날 선거를 합니다. 대만도 토요일 선거입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2016년 투표율이 66%였고요. 이번 투표율은 무려 75% 정도에 육박합니다. 74.9%니까. 뿐만 아니라 22만 명의 자원봉사성 시민이 수개표에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현재 투표 제도는 어떤 개념을 깔고 있냐.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컨셉은 이겁니다. 투표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투표율을 높이자. 즉 투표의 문턱을 자꾸 낮춰갖고 투표율을 높이자. 이게 한국의 지금 투표제도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공휴일이 되어 있고요. 개표는 전자식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전투표를 하고요. 공휴일을 마시든지 그러면 넘들은 공휴일도 아닌데 사전투표가 없는데 부재자 투표만 있지 사전투표는 없거든요. 넘들은. 여기는 공휴일로 해놓고 또 사전투표하면 이거는 뭐 앞뒤로 다 벗겨먹자는 소리 아니에요. 이 사전투표도 그냥 내 주소지, 내 선거구에 사전투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전투표, 그러니까 선거구 안, 이걸 관내라 그럽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부족해서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니다. 어디 살든 어느 투표에서나 투표하겠다. 이건 부재자 투표를 원용한 건데 그 결과는 뭐가 되냐. 관리가 불가능한 투표제도가 된 거예요. 이런 투표제도가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19대 때 들어왔습니다. 19대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이번에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싹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사전투표제 없애버려야 되고요. 이왕이면 저는 투표일도 그냥 토요일로 옮겨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도 정해서. 그리고 전자식도 없애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 이번 총선에서 이걸 할 힘이 저희가 없어요. 그럼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자유시민이 엄청나게 모여갖고 사고 안 나게 막아야 됩니다. 이번 총선 이거 선거 불안, 선거 후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통합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정치 내전 유혈 사태가는 그런 희한한 총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민의 선거구 활동이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구 활동은 한편으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후보를 당선시켜서 저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당선시켜서 이런 거 싹 고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다시 중국 대만 얘기로 돌아가죠. 대만 선거에 의해서 중국이 완전히 그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차이나는 공연불입니다. 이 완차이나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은 이겁니다. 세 개의 명제입니다. 하나, 중국 잘 나간다. 둘, 중국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한다. 셋,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라. 잘 나가고 앞으로 좋은 체제 돼가니까 중국에 붙어서 중국이랑 같이 가자. 이게 완차이나에 깔려 있는 기본 핵심 개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가 됐냐? 세계 경제로부터 분리시켜가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와 거리두기를, 세계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조치에 의해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이 세계는 탈출할 때 세계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자리매김 약화예요. 세계 경제 안에서의 자리매김 힘 빼기. 미국이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영어 단어로 하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disengagement. engagement라는 거 꽉 붙어서 딱 이거 하는 거 engagement라 그래요. 이렇게 꽉 엮이는 걸. 그러니까 약혼도 engagement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군대가 전쟁에서 서로 교전하는 거. 그것도 engagement라 그러죠. 아무튼 꽉 엮이는 거예요. 이게 풀려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disengagement죠. 마찬가지로 커플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붙어서 함께 돌아가는 거. 이걸 커플링이라 그러는데 너 돌아가든지 말든지 난 안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안 돌아가. 이거 디커플링이죠. 그래서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disengagement 아니면 디커플링이 됩니다. 라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온 것 같은데 요새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또 미국 언론에서는 이걸 디커플링이라 그럽니다. Decoupling China from the world market. 그러니까 세계 경제로부터, 세계 시장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내는 것.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매김을 약화시키는 것. 이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는 침체하고 정치는 불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25% 관세를 매겼는데 25% 관세를 씹어먹고 뭐 물건값은 결국 한 10이나 5%밖에 안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할 방법이 뭐냐? 원래 중국이 내부식 민지에 바탕한 약탈적 수출 경제죠. 해안 도시에 있는 농공은 사실상의 불법 체류자고 그 자녀를 공립학교에조차 못 보내는 그런 사실상의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빠른 소리 하면 감옥 좀 살리고 혹은 유치장에 좀 가뒀다가 너 고향 가.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내부식 민지에 바탕한 약탈적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지역별 소득 격차가 뭐 10배 이상 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쪽 티벳 같은데 뭐 2,000불대 소득이고 이쪽은 뭐 2만 불대 소득인데 해안 지역은 10배 이상 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지역에 따른 그 저기 뭐야 영아 사망률이 한 30배 차이 나고 여기는 뭐 1,000명당 뭐 2명 뭐 이렇고 저쪽은 1,000명당 뭐 한 4, 50명, 60명, 70명 돼버리면 30배 차이 나는 거죠. 이게 내부식 민주주의,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더 심해진다고요. 왜냐? 이익이 안 남으니까. 내부식 민지,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에 대한 착취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무지막지한 디지털 전체주의. 뭐 저기 너무 잘 아시지만 뭐 기독교 탄압하고 천주교 탄압하고 이건 그 다음에 티벳 불교 탄압하고 신강 무슬림 탄압하고 이런 종교적 민족적 탄압 이거는 뭐 약과고요. 홍채인식 안면인식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사회 전체를 오웰리안 조지 오웰의 형용사형입니다. 오웰리안 그러니까 동물농장과 같은 그러한 그 감시 시스템으로 만들고 거기다 더 나가서 소셜 크레딧 시스템, 사회 신용제도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점수화시켜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무지막지한 디지털 전체주의. 쟤들 용어가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숫자, 우리 1, 2, 3, 4, 5, 6 숫자, 그 다음에 연령주의, 이 열차 할 때 열자에다가 안녕할 때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영자 씁니다. 연령주의. 이게 뜻이 뭐냐? 숫자가 쟤들은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연령주의. 연령은 레닌입니다. 읽으면. 디지털 레닌주의. 레닌이 공산혁명의 아버지죠. 막스 레닌 할 때 그 레닌. 소련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전략에서는 중국몽이 완전히 파산했죠. 요번에 이란, 또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문제 많이 터져가지고 거의 파산했고요. 아프리카 저 사하라 이남으로 엄청 침투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여기서도 지금 파산하고 있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 이제 중국몽 파산, 한반도, 북한, 이것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다시 얘기해서 중국 잘 나가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니까 중국에 붙어. 이게 이때까지 완차이나의 컨셉인데, 대만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얘기한 건 뭐냐?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이야? 사실 대만이 중국된 거는 저기 언제야? 저기 그 명말 뭐 청 이때거든요. 그 전엔 중국이 아니에요, 대만은. 그러고 나서 1945년에 45년에 이제 중국의 일부를 인정을 해줬고 국제법상 정식으로 대만이 독립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1949년에 공산혁명 되고 나서 이 공산혁명 되면서 그 무렵에 쭉 국민당 그러니까 이 장개석 세력이 중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대만으로. 그 대만은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대만 본토인 원주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대만에서 사는 그 한족이 있어요. 특히 이 복권, 푸지안 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만에 그 전에 유명한 해적기지니까 그 푸지안 이제 그 해적 두목들이 가서 조직을 짜려면 해적이라도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문자가 있어야 되고. 대만 원주민은 여기는 말하자면 그 어디 저기 뭐야 그 사모아 뭐 이런 데 원주민과 성격이 같다고요. 그 저것도 같아요. 폴리네시안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야 우리가 다 태평양에 그 가서 살게 된 건 다 우리 선조들이 다 가서 태평양 가서 산 거야. 진짜 맞아요. 이 태평양 그 섬들에 뭐 남태평양 뭐 하와이 이런 섬들에 사람 들어가서 살은 지가 10,000년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대만에서 발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만 원주민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잔인하고 체계적인 그 해적 집단을 못 만들어요. 그럼 그건 누가 가서 만들었냐? 그 푸지안, 복건성에 사는 중국인들이 가서 만들었어요. 근데 복건성 중국인들은 자기들은 저쪽 황하 쪽 사는 중국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어도 민남어인가 뭔가 다른 거 쓰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중국인의 그
저거는 뭐냐면 그 하카라 그러면 뭐냐면요. 황하 언저리가 원래 오리지널 한족이잖아요. 이 한족에 글 좀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황하 언저리에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양자강 이북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양자강 이남에 가서 이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하고 극심한 갈등을 하면서 자기들 마을을 만들어요. 그걸 하카라 그럽니다. 한자로는 어떻게 쓰느냐? 손님 객자 집가라 그럽니다. 즉 양자강 이남에 사는 그 특히 남쪽 지역 뭐 광동, 뭐 광시, 그 다음에 후난, 뭐 그 다음에 이쪽 fujian 뭐 이런 그 양자강 이남에 사는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중국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온 중국인 집단 이걸 객가라 그래요. 하카라고 읽는데 이 하카가 중국 그 현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뭐냐면은 이 하카들이 이 서양에서 이제 19세기, 18세기 때 서양 사람들이 광동이나 이런 데 와서 중국 쿨리를 실어나갈 때 하카를 굉장히 선호해요. 사람들이 똘똘하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세물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쿨리로 쓰다가 노동자로 쓰다가 그 다음에 뭐 격리도 맡겼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9세기 초에 거기서 19세기 초인가 18세기 말인가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이 쿨리들이 나서가지고 공화국도 만들잖아요. 랑팡 공화국인가 뭔가 그래요. 이름이. 그 하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간 사람들도 하카하고요. 지금 동남아 화교 상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카입니다. 저기 어디야 우리가 이 셴첸 그러니까 심천 뒤에 배후도시 저기 어디죠? 저기 동관 그다음 광저우 이런 데 가면 음식점에 객가반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집안은 이제 하카 출신들인 거예요. 이 홍수전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켜서 사람 많이 때려잡은 홍수전도 하카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장개석 이런 사람들 다 하카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모택동도 하카에 속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거기도. 이 하카들이 그러니까 이 중국 신해혁명 언저리부터 그러니까 태평천국부터 이 중국의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중국이 강제 편입돼서 들어갔을 때 반란 일으키고 혁명 일으키고 이건 뭔가 튀고 이건 다 하카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99% 하카입니다. 이 하카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만으로 대거 이주를 해요. 여기까지는 대만인이에요. 하카, 그 다음에 fujian의 해적, 그 다음에 원주민 여기까지가 오리지널 대만인이고 1949년에 이제 공산혁명 전후로 해서 와장창 본토에서부터 건너가요. 이게 국민당 세력이죠. kuomintang. 하카들만 해도 이거는 대만의 오리지널 대만인이라고 자기들을 느껴요. 이 사람들은 야, 대만이 언제부터 중국이야? 우리 그런 거 몰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 세력에 와서 이걸 국민당 이제 중화민국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서 한 2만 명 죽어요. 49년인가? 50년쯤에.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의 이때 오리지널 대만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 그 다음에 fujian인, 그 다음에 하카인 이 3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대만인 관점에서는 나 중국의 일부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의 일부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몇만 명 죽기도 했고 폭동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만은 이제 중국과 상당히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게.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북한의 숨이 넘어가죠. 우선 첫째 이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뭐 살벌하게 이 문재인 정부를 욕을 했죠.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문재인, 너희가 트럼프 생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이게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웃기지 마. 우리는 트럼프와 직통 채널 가동 중이야. 이미 친서 받았어.
이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 주제넘게 나서서 설레발 치지 마 이러고서 쥐어 박아버렸단 말이죠. 김계관이. 통일부가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지킬 것은 좀 지키시죠. 이렇게 울먹거리는 이제 발표까지 내고. 이 북한과 남한의 공통점은 이 마지막 희망 뇌피셜입니다. 이 북한이든 남한의 그 문재인 586 집단이든 실제 마지막 가지고 있던 희망은 뭐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붙어서 미국이 발목을 잡힐 거다. 이게 요망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요. 미국이 이란 애들한테 2013년, 14년 이때 200조 원의 재산을 제공했어요. 1979년 팔레비 쫓아내는 이란 혁명 때 미 대사관을 인질로 잡고 뭐 400 며칠인가 인질 잡고 개겼잖아요. 그때 이란 재산을 동결했단 말이에요. 200조 원을. 그걸 다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진짜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뭉치. 하나에 저기 10,000불짜리 뭉치. 현금으로 1조, 그러니까 2조 원을 줬죠. 그거 가지고 얘들이 그냥 킬링 스프레이, 그냥 학살극 벌인 거예요. 그냥 중동 휩쓸면서. 이거 오바마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이번에 트럼프가 다 수도꼭지 다 엎어버린 거야, 판을.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트럼프가 그 이란 핵협정을 깨니까 이란과 미국의 대결로 가면서 이게 중동 전쟁 간다. 특히 이라크 정부가 친이란 괴뢰 정부 비슷해져 가 있거든요. 이건 중동 전쟁 가는 거다. 얘들이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런 특보가 옛날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특보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 핵심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 위수김동 찾고 백두산 줄기줄기 찾고 김일성 어록을 달달 외던 이런 그 주사파 핵심들을 거기 계속 특보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은 2017년 12월에 레바논을 방문했고요. 임종석은 UAE 특보가 됐죠. UAE의 15%가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UAE 왕실은요. 우리만 제발 치지 마세요 하고 이걸 다 방기하는데요. UAE는. 이 실제로 저쪽에 돈 많이 대주고 이게 다 저기 그 옛날 그 알카에다에 뒷돈 대준 게 UAE 왕실 그리고 이런 데들이에요. 제발 우리 안에서만 사고 일으키지 마라. 아니 임종석이가 왜 UAE에 대한 특보를 하냐고요. 뭘 알아서. 살라마리쿰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도 아랍어 좀 해요. 살라마리쿰은 할 줄 알아요. 아마 임종석이 살라마리쿰도 못할걸. 황당한 거죠. 거기다가 이라크 특보 보세요. 한병도. 전대협 3기예요. 완전히 전라북도 사람이고요. 원광대 나왔고요. 아마 색깔 지냈을 겁니다. 굉장히. 국회의원 한번 했고요. 이라크 특보원의 한병도가. 그럼 이라크란 데는 어디냐? 거기 가면 이란이나 시아파 그 반미 그 혁명 전사들, 지하드 전사들이 디글디글한데요. 요새 이라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임종석이나 한병도 같이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 임종석은 저거라고 불렀고요. 저기 그 문재인보다도 상황일지 모른다고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한병도는 진짜 문재인파다. 그래서 진문이라고 분류돼요. 정무수석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자들이 왜 거기에다 배치되냐 이거야. 아까 레바논이요? 여기저기 시아파 반미 혁명 전선하는 애들이 붙잡고 흔드는데요. 레바논은 누가 주물락거려? 그 시아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주물락거리잖아요. 헤즈볼라가 어떤 데냐? 월급 받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상근 군 무력만 25,000명, 3만 명이고요. 휘슬 보면 쪼르륵 달려오는 예비군이 또 3만 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레바논 정식 군대보다 헤즈볼라 무력이 더 셉니다. 즉 레바논은 완전히 이란이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아니 미국이 200조 원을 풀어주고 캐시로 2조를 줬는데 그까짓 거 쥐고 흔들죠 당연히. 레바논 그런 나라거든요. 거기 뭐하러 가냐고. 저는 그 사람들이 가서 특보를 하고 뭐 방문해서 뭐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들, 젊었을 때 주사파를 하던 사람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을 드나든다.